네, 안녕하세요. 독서축구. 저희가 또 이번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핀 마이크를 새로 구매를 했죠? 예,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기존에는 마이크 없이 그냥 녹음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스스로 들어보기에도 약간 소리가 좀 울리는 느낌이 있어서 핀 마이크를 샀는데, 여러분이 이제 동영상 보시고 댓글로, 전에 비해서 소리가 좀 괜찮아진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부분이 약간 뭐 잡음이 섞였다라든지 이런 피드백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한 방송 시작 7일? 열흘? 그 정도 됐죠? 제대로 올라간 건 이제 일주일 된 거죠. 네. 솔직히 말하면 저희 테스트 방송 2주 전에 했는데, 예, 처음 2주 전 방송은 솔직히 망했었고, 네. 예, 그리고 그 다음, 지난주께 조금 그나마 올라왔고. 네, 그렇죠. 도로강화자르. 예.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해서 드디어 구독자가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한 13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 뭐, 자축에 박수 한번 치시죠.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구독자도 계속해서 좀 늘어가고 있는 추세고, 뭐 저희 입장에서도 일정 수준의 구독자는 계속해서 좀 늘려나갈 계획이니까요. 뭐 많이 영상 봐주시고, 저희가 이제 하루에 영상을 하나씩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예, 1대1 영상을 하려고 하죠. 네. 이제부터는 조금 그렇게 하려고 달려보려고 합니다. 네. 예. 1일 1영상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녹음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영상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댓글로 피드백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PD를 새로 영입했습니다. 예. 네. 도와줄 사람을 구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근데 뭐 워낙 바쁜 친구여가지고, 네. 예. 살짝 봐주는 정도가 되겠지만은 그것만으로도 저희 방송에는 매우 큰 도움이 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좀 더 양질의 퀄리티가 있는 솔직히 방송을. 그 전까지 제가 작업했거든요. 네. 완전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엉망이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앞으로 조금 더 갈수록 나아지는 컨텐츠를 저희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니까요.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독서축구 경기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경기는 이 토트넘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의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입니다. 예.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손흥민으로 시작해서 손흥민으로 끝났죠? 예, 그렇죠. 네. 손흥민 선수가 2골을 기록을 하면서 토트넘의 이 챔피언스리그 4강행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한판 승부였습니다. 예. 뭐, 그러니까 솔직히 이 경기를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냥 네. 1차전 신충 분석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2차전은 어떤 식으로든 조금 시시하게 끝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잘 지켜내면은 그냥 잘 지켰다로 끝날 줄 알았고요. 네. 그리고 또 맨체스터 시티가 이기면은 대승, 저희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쵸. 맨시티가 이기면 대승, 아니면 토트넘이 올라가면은 적은 득점에 네. 예, 그렇게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사실 스털링이 처음 골 넣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거는 맨체스터 시티 대승 분위기다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딱히 분석할 일은 없겠다. 왜냐면 그 토트넘이 잘 지켰다 아닌 이상에는 그냥 맨체스터 시티가 잘 했다. 이거밖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별로 다를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흘러갔습니다. 네. 미친 경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1분 사이에 5골이 나온 것도 아마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네.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11분 사이에 3골이 나온 것도 그렇고요. 네. 예, 미친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경기 처음에 이제 시간대가 워낙에 늦다 보니까 처음 딱 키셨을 때는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겠구나 싶었는데 이게 스털링 골 시작으로 갑자기 양 팀이 너무 몰아치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보셨을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트넘 맨시티 이번에는 2차전 심층 분석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먼저 홈팀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에드리송 골키퍼가 골문 지켰고요. 포백으로는 맨디, 라포르테, 콤파니, 워커 그리고 그 윗선의 긴도간, 이 이성 공격진들은 스털링, 다비드 실바, 데브라이너, 베르나르도 실바 그리고 최전방의 아구에로. 어떻게 보면 맨체스터 시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포메이션으로 나왔죠. 예, 그러니까 원래 했어야 됐던 포메이션으로 나왔죠. 예,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를 두는. 예. 네, 그리고 토트넘은 일단 해리케인이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날 라인업에서는 아예 제외가 됐고요. 요리스 골키퍼 시작으로 로즈, 베르통원, 알더베이럴트, 트리피어가 수비진 구축했고 그 윗선에는 다이아몬드 형태로 완야마, 시소코, 에릭센 그리고 델레알리가 위치를 했습니다. 최전방에는 루카스 모우라, 손흥민이 나왔죠. 예, 약간 그거가 물론 그 이번 시즌 전반기 때 자주 쓰던 포메이션이긴 하지만은 네. 예, 어쨌건 최근 들어서는 좀 쓰지 않았던 변칙 다이아 사사이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 일단 그가 워낙 뭐 부상 엽사들도 많았고 하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이 가동하게 된 측면이 있었죠. 그 케인의 부재를 투톱으로 어느 정도 메우는 형태로 간 겁니다.
네. 일단 첫 번째 화면 보시면 이 장면이 이제 손흥민과 모우라가 투톱 그리고 밑선이 다이아몬드 사사이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좀 잘 파악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예, 여기 그러니까 알리가 있고요. 여기 실스코가 있고요. 여기 그 에릭센이 있고요. 투톱에 손흥민, 모우라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죠. 네, 시간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 경기 시작한 바로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의 이 스타팅 포메이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다이아 사사이 포메이션이 그러니까 이 경기에선 솔직히 말하면은 악수로 작용했었습니다. 네. 첫 승부수는 포체티노 감독이 잘못 들고 나오긴 했었어요. 네. 까놓고 말하면요. 그러니까 다이아 사사이 같은 경우는 단점이 무엇이냐면요. 측면에 그 풀백들한테 모든 그 위험이 노출되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근데 맨체스터 시티가 이 경기에서 그 4-1-4-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잖아요. 안 그래도 맨체스터 시티는 측면에 매우 강점을 가진 팀입니다. 거기다가 맨체스터 시티 두 명의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다비드 실바와 케빈 데브라이너는 측면으로 빠지는 유형의 선수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실제 측면에서도 많이 뛰었던 선수고요. 다비드 실바는 왼쪽 측면에서 많이 뛰었던 선수기도 하고요. 네. 케빈 데브라이너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더라도 항상 우측면으로 많이 빠져서 데브라이너가 볼프스부르크 시절에 가장 도움을 많이 올렸었던 것도 측면으로 빠지면서 그렇게 크로스 올리는 형태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이아몬드 사사이의 약점인 이 측면 수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게 전술이나 포메이션 자체는 어느 정도는 좀 상극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측면 공격에 의해서 맨체스터 시티의 골이 먼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였죠. 네. 그날 경기에서 스털링 선수가 굉장히 정말 이른 시간에 예.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사실 뭐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때까지만 해도 맨체스터 시티의 대승 분위기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딱 그 장면이 그거 4분경에 그 데브라이너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치고 오면서 그러면서 패스 연결한 걸 스털링이 잡아가지고 골을 넣었던 거였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다이아몬드 사사이의 이 측면에 대한 약점을 맨시티가 어느 정도 공략을 잘했다라고 네.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토트넘엔 슈퍼.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있었습니다. 네, 나이스 온 소니. 네, 소니가 있었습니다. 예. 네, 이게 사실 뭐 굉장히 이른 시간에 맨시티가 득점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토트넘이 엄청난 난관에 좀 봉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이 선제 실점을 허용한 지 단 3분 만에 예. 손흥민 선수가 바로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예. 약간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서 라포르테의 조력도 상당히 네. 예, 얘기를 하긴 해야 됩니다. 운도 좀 있었어요, 사실. 예. 7분경 그 모우라 패스 받은 알리가 스루 패스 연결한 거를 라포르테가 걷어낸다라고 한 게 1촌 패스를 네, 했어요. 손흥민 그렇습니다. 선수한테. 예. 근데 뭐 라포르트의 간접적인 도움도 있었지만 저는 손흥민 선수 슈팅 타이밍 자체가 너무 좋았다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볼 터치가 좋았어요. 네. 네, 볼 터치가 바로 이제 발 앞에 떨어뜨리면서 이게 그러니까 조금 볼 터치가 안 좋아도 거기가 밀집 지역이었기 때문에 막힐 수 있었는데 네. 예. 어쨌든 굉장히 좋은 터치, 좋은 마무리로 예. 동점골을 터뜨렸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손흥민의 원더골, 원더 역전골이 나왔죠. 그 원더골도 라포르테가. 시작은 라포르테였죠. 예. 예, 라포르테가 볼 터치가 이상하게 길어. 그러니까 처음에 실점에 실수를 하고 나서 멘붕이 온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흔들린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냥 경기 내내 그랬어요. 이 네. 경기 내내. 저는 그래서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라포르테를 안 빼는 게 되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근데 뭐 이제 수비전에서의 교체는 뭐 이제 뭐 감독 나름의 생각이 좀 있었을 테니까. 예. 뭐 어쨌든 라포르트의 이번에도 간접 도움으로 손흥민이 이제 득점에 성공할 수가 있었죠. 라포르테가 볼 터치가 길게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모우라한테 가로채기 당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발사의 역습 과정에서 모우라가 패스 준 거를 에릭센이 반대편 측면으로 열어줬고 거기서 이제 손흥민이 환상적인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골 넣었습니다. 그렇죠. 한 번의 터치로 앞쪽 수비수 밸런스 무너뜨렸고 공간 나자마자 반대쪽 파포스트 보고 정말 기가 막히게 감아 때렸거든요. 예. 예, 근데 맨시티는 확실히 보통 팀은 아니었습니다. 만만한 팀이 아니었죠. 예. 솔직히 손흥민한테 이 시점을 허용한 시점에 3골을 넣어야 됐잖아요. 그리고 맨시티 관중석을 그때 딱 보여줬는데 다들 좌절에 빠져 있었던 네.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맨시티는 금방 2골을 따라왔었거든요. 네. 예, 근데 또 이제 그 2골들도 다 이제 조금 측면 쪽에서 나왔었죠. 네. 예, 먼저 그 손흥민한테 실점 허용하고 단 2분 만에 아구에로의 패스에 받은 베르나르도 슈팅이 로즈 맞고 굴절되면서 그대로 골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네, 맞습니다. 예, 로즈가 좀
계속 그랬어요. 네, 계속 좀 예. 최근 폼도 안 좋고 좀 예. 그런 그러니까 운도 안 따르고 예, 좀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반 21분 경에 베르나르도의 그 전진 패스를 측면으로 빠져나간 네. 데브라이너가 그 아까 얘기한 가장 그 대표적인 전형이 나왔죠. 바로 이제 날카로운 땅볼 크로스 연결한 거를 먼포스트 섀도에 들어오던 스털링이 딱 밀어 넣으면서 네. 그러면서 다시 3대2 역전이 되면서 양 팀의 승부는 한 골 승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부터 토트넘의 포체티노 감독이 또 하나의 변화를 꾀했죠. 포메이션을 4-2-3-1로 전환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과 에릭센을 좌우 측면으로 이동을 시켰고요. 그리고 시소코와 와냐마가 더블 볼란테, 그리고 알리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모우라가 최전방 제로톱 이렇게 세우기 시작을 했죠. 아무래도 그거 아까 얘기했다시피 데브라이너와 베르나르도의 이 측면 돌파에 이은 패스에서 스털링의 마무리로 이걸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좌측에, 그러니까 맨시티 기준에서 오른쪽, 토트넘 기준에서 왼쪽, 이제 이 왼쪽 측면에 대한 봉쇄를 위해서 포체티노 감독은 다이아몬드 4-4-2에서 4-2-3-1 포메이션으로 변화를 꾀했습니다. 1차전 때 오른쪽 측면이 자꾸 뚫리니까 그때 손흥민을 오른쪽으로 네. 돌렸던 거와 어느 정도는, 비슷한, 예, 그렇죠. 맥락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게 일정 부분 통했습니다. 네, 일정 그렇습니다. 부분 통하면서 맨시티의 공세를 어느 정도는 저지를 할 수 있었죠. 네. 하지만 여기서 또 변수가 발생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시소코가 부상을 당한 거. 네, 1차전에서는 해리케인이, 그리고 2차전에서는 우사시소코가 부상으로 아웃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직히 저는 시소코가 부상을 당했을 때는 수비를 한 명 더 넣거나 좀 이런 식으로 변칙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수비수를 한 명을 미드필더 올리거나 그런 식으로 가져갈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포체티노 감독의 선택은 4-4-2였습니다. 요렌테를 넣었죠. 네. 일단은 포메이션 보면 포백은 그대로 유지가 됐고 손흥민이 왼쪽 미드필더, 에릭센이 오른쪽 미드필더, 완야마와 델레알리가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이제 최전방에 모우라와 요렌테가 자리를 했거든요. 그럼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겠죠. 어쨌건 무조건 밀리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끝도 없이 밀리다가 실점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공격 쪽에 여지를 남겨놓는다. 거기다가 또 이제 요렌테가 있다는 거는 롱볼을 줌으로 인해서 선 수비 후역 스페이스에서 그리고 또 이제 4-4-2 포메이션의 그 특기인 두 줄 수비. 네. 이것까지 할 수 있다는 그걸 가정해서 4-4-2로 가져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수비적인 부분을 좀 단단하게 하면서도 공격 진영에서도 뭔가 한 방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교체 카드와 이 포메이션 전환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경기 내용은 맨체스터 시티가 계속 리드를 가져가고 있었죠. 네, 어쨌든 포체티노 감독이 전설 변화 그리고 선수 교체를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맨체스터 시티가 또 한 골을 뽑아냈죠. 네, 후반 14분경에 이 케빈 데브라이너의 돌파에 이은 전진 패스를 아구에로가 또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면서 이 스코어상으로는 4-3으로 맨시티가 다시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토트넘이 똥줄이 타는 상황이 왔었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포체티노 감독이 다시 한번 전술적인 변화를 꾀하게 됩니다. 손흥민을 우측면으로 가져가는 변화를 가져온 거거든요. 네. 손흥민 선수가 어쨌건 왼쪽 측면에서는 주로 수비적인 역할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베르나르도와 그리고 또 데브라이너와 그리고 또 워커까지 가세하는 3명의 우측 맨시티의 우측 공격 방향을 저지하는데 상당히 공을 들였다면은 그러면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손흥민 입장에서는. 그렇죠. 실제 손흥민이 21분경부터 60분경까지는 슈팅이 1회밖에 없었거든요. 네. 이게 전체 아까 시작부터 21분경까지는 슈팅이 2골을 이미 넣은 게 있었죠. 네. 그리고 또 61분부터 마지막까지 이거 미리 얘기를 하자면은 슈팅 2회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은 그 사이 가장 긴 시간 동안은 슈팅을 한 번밖에 못 기록할 정도로 그러니까 수비에 굉장히 치중을 했었던 손흥민인데 치중을 했었는데 이제 손흥민에게 조금 더 공격적인 자유도를 주기 위해 우측면으로 이동을 시킨 거죠. 네. 대신 그러면 왼쪽에는 모우라가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네. 그러면서 에릭센이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요렌테가 여전히 최전방, 그리고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와냐마와 델레알리로 배치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손흥민을 우측으로 보낸 게 일정 부분 효과를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후반 26분경에 손흥민 선수가 트리피어 전진 패스를 받아가지고 각도가 없는 곳임에도
강력한 슈팅을 가져갔었고 그걸 이제 에드와르드 골키퍼가 막아냈거든요. 하지만 거기서 이제 코너킥이 연결됐고 네, 에데르송 골키퍼. 에데르송이요. 네. 에드와르드라고 왜 그랬지?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에데르송 골키퍼가 막아냈지만은 코너킥으로 연결됐고 네. 그 코너킥 장면에서 첫 번째 코너킥은 한 번 또 다시 코너킥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차 코너킥으로. 그 두 번째 코너킥에서 바로 요렌테 문제의 골 장면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르더라고요. 예. 이 각도에서 보면 안 맞았는데 또 예. 저 각도에서 보면 맞았고. 근데 이게 뭔가 이 얘기는 제가 뭐 오프사이드라고 제가 나가는 팟캐스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요. 핸드볼 반칙은 진짜 심판 재량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의도성이 있었냐 없었냐에 조금 영향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러니까 핸드볼 반칙이 강화될 거잖아요. 근데 네. 그 U20 월드컵이 처음부터 이제 그렇죠.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아직까지는 그게 적용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걸 오심이라고 볼 수도 없는 예. 네. 그러니까 저도 해설하면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 이 축구에서 나오는 전체 판정 중에 핸드볼에 관련된 파울이 심판 재량이 제일 많이 들어간 예. 판정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인데 사실 이 요렌테의 그 이제 뭐 혹전의 핸드볼이라고 주장을 하고 네. 혹전의 핸드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저는 둘의 의견에 어느 정도 좀 일리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심판 재량을 존중을 해야 되는 거고. 저는 근데 그러니까 핸드볼이 아니다 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이 실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의도성이 너무 없었다라고 보였거든요. 네, 예, 그렇죠. 그 장면 자체가. 네. 예. 물론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하에서는 그 핸드볼 될 겁니다. 네, 바뀌는 그렇습니다. 기준하에서는 핸드볼 될 거지만 아직 바뀌기 전이니까. 안 바뀌었으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골을 넣고 나서 당연히 바로 이제 포체티노 감독은 빠르게 선수들을 거가 전환을 하기 시작을 했죠. 네. 예. 먼저 그 벤 데이비스를 넣으면서 네. 그러면서 벤 데이비스가 왼쪽 측면 수비수로 갔고 로즈가 이제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가면서 사실상 이거 측면 수비수 두 명 세워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수비적으로 전환을 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수비를 강화를 했고 네. 이제 경기 막판에는 5-4-1로. 예, 전환이 그러니까 됩니다. 로즈를 빼고 네. 산체스를 넣으면서 전형적인 5-4-2. 그러니까 이제 진짜 수비수 5명 네. 세우는 이대로 끝내겠다라는 거죠. 네. 세 명의 중앙 센터백에 베르통원, 산체스, 알더베이럴트가 위치했고 양측면은 데이비스, 트리피어, 윗선은 에릭센, 알리, 완야마, 손흥민이 차례로 섰습니다. 최전방에는 요렌테가 있었고요. 예, 뒤늦게 이제 맨시티는 급하게 공격적으로 전환을 했죠. 네. 예, 뭐 그러니까 한 번은 먼저 그러니까 그 전에 전환이 한 번 있었던 게 골을 넣고 나서는 페르난지뉴를 넣으면서 다비드 실바를 빼고 4-2-3-1로 전환하면서 다시 수비적으로 갔어요. 네. 그러니까 4-3으로 앞서고 1, 2차전 스코어 4-3으로 앞서고 있었을 때 예, 그때는 4-2-3-1로 전환을 했었는데 실점을 하게 되죠. 네, 유나이티드한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실점을 하면서 다시 4-2-3-1이 안 좋아. 네, 페바하고 좀 잘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실점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맨체스터 시티는 공격적으로 전술 변화를 예. 감행하게 됩니다. 네, 맨체스터 시티가 그래서 이제 공격적으로 전술 변화를 다시 감행을 했습니다. 예, 일단 그 데브라이너가 사실상 공격수로 올라갔죠. 네. 그 스털링하고 베르나르도도 상당히 전진하면서 4-2-4에 가까운 포메이션을 전환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의 전술 변화를 감행을 한 펩 과르디올라인데 이제는 3명의 수비수입니다. 워커, 라포르테, 콤파니, 그리고 앞선의 페르난지뉴, 이 선에는 사네, 균도간, 데브라이너, 베르나르도 실바, 최전방에는 아구에로, 스털링. 사실상 다 공격하겠다는 거죠. 맨디를 빼고 사네를 넣으면서 그렇게 네. 바꾼 거였죠. 예. 네, 하지만 맨체스터 시티는 이런 전술 변화를 감행했음에도 뭐 물론 스털링의 이 슈팅이 골망을 흔들긴 했지만 결국에는 비디오 판정 끝에 옵사이드로 선언이 되면서 그건 정심이었죠. 그렇죠. 예, 왜냐면 네.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네 선수가 패스한 모양이 됐었으니까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맨체스터 시티의 4강행은 좌절이 됐고 그 4강행 티켓의 주인공은 토트넘 허스퍼가 됐습니다. 예. 그 구단 역사상 첫 챔피언스리그 4강, 그 1992년 챔피언스리그 명칭이 바뀐 이래로 네. 첫 4강이었고, 그 또 이것이 그러니까 유러피언컵 시절까지 포함하더라도 52년 만에 4강이었죠. 토트넘 입장에서는 정말 경사죠. 예. 네. 하지만 이 경기는 이제 사실 또 손흥민 얘기를 저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손흥민 선수가 정말 뭐 득점적인 측면을 제외하더라도 이 포체티노 감독 전술 변화 속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감독이 원하는 역할들을 적재적소에 아주 제대로 수행을 하면서 제가 이거 칼럼을 썼었는데요. 칼럼의 제목을 트랜스포머라고 했어요. 네. 트랜스포머라는 게 그가 변신 로봇 혹은 그가
용도에 맞게 그 가구가 변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용도 가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 침대가 되었다가 또 책상이 되었다가 이렇게 변하는 가구들이 있거든요. 뭐 네. 폴딩 가구 이런 거 트랜스포머라고 하는데 그렇게 그가 딱 거기에 맞게 움직였거든요. 네. 터치맵을 보면 조금 이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그 경기 시작 1분부터 21분 그가 아구에로한다. 스털링. 네, 스털링한테 그 세 번째 실점을 허용하기 전까지는 최전방 투톱에 서면서 볼 터치 자체는 진짜 적었어요. 네, 일단 여기 지금 보시는 중앙점은 킥오프고요. 예. 이 사이드에 있는 건 스로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다 경기 시작할 때하고 44초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21분까지 가져갔었던 볼 터치는 단 3회인데 예. 그중 2회를 득점으로 연결을 했죠. 예. 아무래도 그 투톱 같은 경우, 그 톱 같은 경우는 볼 터치를 많이 가져가기도 힘들고 상대 수비한테 상당히 견제도 많이 당하고 하니까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상대의 후방을 파고드는 움직임으로 위협적인 요소들을 가져다 줬고 거기서 이제 두 골을 가져왔다는 것만으로도 감독이 원했던 원종골, 네. 예, 이것들을 해줬다는 거에서도 이거는 충분히 그거 잘 몫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21분부터 60분경까지는 왼쪽 측면을 변신해가지고 볼 터치를 보더라도 왼쪽 측면에 상당히 많이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앞서서 그 맨체스터 시티의 우측 공격, 예. 이 우측 공격에 대한 봉쇄를 위해서 손흥민을 왼쪽으로 이동시켰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이 볼 터치 이 지점이나 뭐 이제 이런 슈팅 횟수 같은 걸 보시면 손흥민이 왼쪽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움직임을 가져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이 있다 보니까 워커도 전진을 못하는 거죠. 네. 오버래핑을. 실제 그리고 손흥민이 워커를 이 유일한 슈팅 한 번이 워커를 제치고서 각도 없는 곳에서 때렸던 게 골대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죠. 아, 네, 그렇죠. 상당히 그 상대에 간 다음에 선회케 하는 장면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함부로 올라올 수 없게끔 만드는 결정적인 슈팅 중에 하나였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61분경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네 번째 실점했을 때 골이 필요했을 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금방 골이 나왔어요. 다시.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공격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 와중에도 두 번에, 예, 슈팅 한 번 수비한테 막힌 거고요. 네. 예, 이제 그러니까 바로 코너킥으로 연결된 그 슈팅이었고요. 네. 예, 그 외에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도 위협적인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골을 넣은 다음에는 그 72분경 이후에는 수비적으로 이렇게 예, 공헌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서 그 포메이션도를 보면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좀 짚어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손흥민 선수의 볼 터치 이 히트맵을 터치맵을 보시면 얼마만큼 손흥민 선수가 자유자재로 좀 역할을 바꿨고 움직임을 바꿨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토트넘의 맨시티전 풀타임 공격 방향 얘기거든요. 어쨌건 손흥민 선수가 기본적으로 좌우에 다 뛰긴 했지만은 왼쪽 측면에서 좀 더 많이 뛰었다 보니까 왼쪽 측면이 조금 더 많았었는데요.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건 전반전만 보면은 전반전 네. 왼쪽에서 뛰었잖아요. 엄청 확연하게 드러나죠. 예. 전반전 토트넘의 이 맨시티 상대 공격 방향이 좌측면이 40.5%, 중앙이 31.9%, 우측면은 27.6%로 가장 적습니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손흥민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공격을 해줬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걸 이 도표를 띄워드린 이유는요. 그러니까 토트넘의 442가 다이아몬드 442가 얼마나 조금 실패적으로 돌아갔었냐를 보여주는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21분경까지 442를 쓰다가 측면이 너무 지나치게 공략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예. 이렇게 지표들이 왼쪽 측면, 그러니까 중앙 공격은 13.2%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없었다고 보면 돼요. 중앙에서의 공략은 없었고 측면으로 집중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좌측면의 공격이 이제 상당히 좀 비중이 높았다. 좌측면이 52.4%, 네. 우측면이 34.4%의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이것도 그 손흥민이 왼쪽에서 좀 제어를 그렇죠. 해준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실제 21분경까지는 공격이 대부분 우측면에서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데브라이너를 이제 중심으로 한. 예. 그러니까 그런 점들 고려하면은 상당히 이것도 그러니까 손흥민의 어느 정도의 공로를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도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시티의 공격 방향을 보더라도 손흥민의 이 위치에 따라서 맨시티의 공격의 어떻게 보면 무게 중심이 어느 쪽으로 좀 더 쏠렸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쨌건 맨시티 입장에서는 상당히 손흥민 선수가 부담스러웠던 경기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러니까
악몽 같을 거예요. 네. 약간 그 도르트문트가 손흥민만 만나면은 작아지죠. 예, 그 흔들리잖아요. 선수들이 위축되는 게 보이거든요. 네. 약간 좀 맨시티가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뭐 1차전에서도 결승골을 기록을 했고 2차전에 올라와서도 바로 이제 두 예. 골을 원정골, 그러니까 게다가 이건 원정골이었으니까. 거기다가 그러니까 토트넘이 8강에서 4골 넣은 것 중에 3골이 손흥민이 넣은 데다가 또 한 골은 손흥민의 코너킥부터 나온 거잖아요. 네. 이거 코너킥 얻어낸 거부터. 네. 이거 4골에 전부 다 관여를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참고로 그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그 토너먼트에서 4골이거든요. 네. 이 4골이 그러니까 메시 다음으로 많습니다. 메시가 5골, 그리고 호날두하고 손흥민이 4골. 네. 예, 그 정도 그 토너먼트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서 10분 만에 2골을 넣었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역대 2번째로 10분 만에 2골 넣은 선수가 네. 됐습니다. 최초는 그 1994년 11월 그 잘츠부르크의 하이모 파이펜베르거 그 파이프산이라는 의미거든요. 네. 독일어로 얘기하면 그런 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어쨌건 이 선수가 아이케 아테네를 상대로 그때 9분 만에 2골 넣은 이후, 예. 그러니까 네. 두 번째 기록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서 전반 10분 안에 2골을 터뜨린 역대 2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기록이 또 하나가 있죠. 예. 그 이번에 또 멀티골 넣으면서 거기서 챔피언스리그 통산 개인 통산 그러니까 12골 넣었는데요. 이걸로 이제 그 막심 샤스키 발음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의 막심 샤츠키흐라는 선수가 있는데 잘하네요. 네, 그래서 해설자지 않습니까? 예. 네. 막심 샤츠키흐를 제치고 아시아 선수 이 챔피언스리그 최다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샤스키는 과거에 그 디나모 키예프에서 뛰었었거든요. 네. 손흥민이 이 경기를 통해서 전체적인 영향력을 끼친 것은 물론 개인 기록 역시도 예. 상당히 좀 족적을 남긴 한판 승부였다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토트넘과 맨시티 저희가 2차전까지 분석을 해봤는데 좀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과르디올라 감독의 이 1차전 예. 너무나도 수비적인 전술이 결국에는 이런 라비 효과를 불러오지 않았나. 저희가 분석을 한 게 결국은 맞아 떨어졌습니다. 네. 제 말은 그게 위험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물론 그가 2차전을 봐야 한다라고 했지만은 1차전에 그냥 자기가 하던 대로 했어야 됐다. 네. 예. 그러니까 그때 1차전 나올 당시에서도 뭐 많은 전문가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지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올라가면은 이런 비판들은 다 들어가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솔직히 예, 예. 얘기하면. 근데 문제는 탈락을 했으니까. 네, 그렇죠. 탈락하면은 봐라 1차전 때 너네가 그러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되지 않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어쨌든 네. 과르디올라 감독의 이 선택이 1, 2차전을 이제 토트넘과 치르면서 결국에는 이 패배라는 좀 좋지 않은 결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반면에 그 포체티노 감독은 어쨌건 1차전에 비해서 2차전은 뭐 선발 카드에서의 조금 물론 그러니까 그 덕에 그 귀중한 원정골들을 넣긴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너무 밀렸잖아요. 네, 맨체스터 시티가 주도한 경기였죠. 예, 그런 점을 고려하면은 선발 카드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뭐 그래도 일정 부분 이해는 가는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 워낙 부상자가 많았으니까요. 네. 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다가 결국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 나가는 빠르게 네. 예, 확실히 이게 포체티노 감독의 최대 강점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변화를 굉장히 적재적소 타이밍에 네.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에 맞게 대응을 한다는. 예. 거기다가 이제 또 골이 들어가니까 바로 잠그는 모습들, 네. 신속하게 잠그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감독이 되게 임기응변이라던가 승부처에 매우 강하다는 걸 재차 보여줬고 이 모든 건 손흥민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다. 마지막에 국뽕을 조금 끼얹자면은 네. 예. 근데 이 경기는 진짜 국뽕을 끼얹을 수밖에 없는 경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포체티노 감독의 이 전술변의 중심에 손흥민이 있었고 예. 그리고 실제로 포체티노 감독이 원했었던 그런 역할을 손흥민이 제대로 수행해줬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물론 그가 이전에도 평가가 상당히 뭐 좋은 선수긴 했었지만은 이 챔피언스리그 8강 1, 2차전이 끝나고 나서의 평가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런 벽을 깨부신 듯한 느낌이 좀 네. 있죠. 확실히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네. 선수 가치 평가에 있어서는 네, 리그보다는 챔피언스 리그다. 예. 아니면 월드컵.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세계 무대에 이제 올라갔을 때. 예. 리그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특히나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모든 리그를 다 막 보고 이러잖아. 네. 프리미어 리그도 보고 뭐 분데스리가도 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렇게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는데 유럽 애들은 자기네 리그가 최고거든요. 그렇죠. 자국 리그에 대한 예. 이런 자부심이 엄청 강하죠. 그래서 타 리그를 아예 몰라요. 네. 기자들도 잘 몰라요. 네. 외국 기자들도 우리나라 기자들처럼 이렇게 여러 리그를 아는 기자들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독일 기자들도 뭐 손흥민 EPL에서 뭐 어쩐다?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구단들도 크게 신경을 안 써요. 그렇죠. 그냥 아주 거기서의 그러니까 독보적인 뭐 막 득점 그 선두 경쟁하고 막 이런 거 아닌 이상에는 그러니까 메시 호날두급으로 그렇게 페이스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아니면 뭐 그 피용택 뭐 이런 선수들처럼 네. 각 리그의 뭐 득점 1위 뭐 이런 거 아닌 이상에는 그렇게 관심을 끌지 못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손흥민 선수의 챔피언스 리그 활약은 이 프리미어 리그 내에서의 활약보다는 훨씬 더 이 순도 자체가 굉장히 높았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예. 네, 저희가 이렇게 토트넘과 맨체스터 시티의 챔피언스 리그 8강 2차전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뭐 1차전 분석한 영상도 있고 2차전 분석한 영상도 있으니까요. 이걸 또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한번 보시면 훨씬 더 1차전에서의 손흥민의 움직임이라든지 강팀의 좀 전술 변화, 그리고 2차전에서는 또 손흥민이 어땠고 각 팀이 이 시시각각 전술을 어떤 식으로 변화를 시켰는지 좀 더 잘 아실 수 있는 영상이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쨌건 우여곡절이 매우 많았던 영상이었습니다. 네. 1차전이 그랬죠? 네, 그렇죠. 1차전이 그래서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2차전도 덩달아서 늦어지게 됐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 두 경기는 진짜 전술적으로도 분석해 볼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뒷북임에도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시시성이 다소 약간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만큼 전술적으로 분석할 가치가 있는 영상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업로드를 하게 됐고요. 영상 보시고 많은 피드백도 해주시면 좋겠고 구독 예. 그리고 주변에 좋아요. 전파도 예,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그러지 않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나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좀 어쨌든 몰라요? 네, 이 세 가지 구독은 이렇게 해야 되나? 네, 구독, 좋아요, 좋아요, 네. 알림 설정. 네, 어쨌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편에 더 좋은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